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일부 15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대시우드 부인과 자매는 이곳에서 여러 새로운 인물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먼저 사람을 좋아하고 늘 활기가 넘치는 존 미들턴 경이 있고요.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차갑고 무뚝뚝하게 느껴지는 레이디 미들턴도 함께 등장합니다. 또 수다를 좋아하고 이야기와 소문을 즐기는 제닝스 부인도 빼놓을 수 없죠. 오히려 딸보다 사위인 존 미들턴 경과 더 닮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들턴 경의 친구인 브랜든 대령은 과묵하고 차분한 신사다운 인물로 메리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앤의 마음은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잘생긴 청년 윌러비에게 향해 있죠. 마치 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시작된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미 서로 마음을 약속한 사이처럼 느껴질 만큼 뜨겁고 솔직합니다. 하지만 한편 언니 엘리너는 이 둘의 관계를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깊은 감정이 오가는 사이지만 정작 중요한 결혼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5장) 다음 날 대시우드 부인은 레이디 미들턴을 방문하러 갔다. 두 딸이 함께 했지만 메리앤은 사소한 볼일을 핑계로 동행을 사양했다. 전날 밤 윌러비가 그들이 없는 동안 들르겠다고 약속했으리라 짐작한 어머니는 메리앤이 집에 남겠다는데 아무 의심도 두지 않았다. 파크에서 돌아왔을 때 코티지 앞에는 윌러비의 마차와 하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그것까지는 예상한 대로였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방금 응접실에서 나온 메리앤이 눈에 손수건을 댄 채 격한 슬픔에 휩싸인 모습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와 동생을 보지도 못한 듯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놀라고 불안해진 그들은 곧장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윌러비만이 벽난로 선반에 기대어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였다가 그들이 들어오자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 역시 메리앤 못지않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메리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대시우드 부인이 급히 물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오히려 제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무거운 실망으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실망이라뇨?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부인이 오늘 아침 부유한 분의 특권을 행사해 이 가난한 친척을 런던으로 보내셨습니다.
방금 지시를 받았고 앨런엠에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내기 위해 이젠 여러분께도 작별을 고하러 왔습니다. 런던이요? 오늘 아침에 떠나신다고요? 네, 거의 지금 당장입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스미스 부인의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만 곧바로 데번셔로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다. 전 1년에 2번씩이나 스미스 부인을 찾아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스미스 부인만이 유일한 벗인가요? 앨런엠만이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여기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오실 건가요? 그의 얼굴은 더 붉어졌다.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는 짧게 말했다. 부인께선 너무 과분하십니다. 대시우드 부인은 놀란 눈길로 엘리너를 바라보았다. 엘리너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대시우드 부인이었다. 윌러비 씨, 바턴 코티지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해요. 다만 지금 당장 돌아오시라 재촉하지는 않을게요. 스미스 부인께 그것이 얼마나 적절할지는 당신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의 의향을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판단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재 제 처지가... 그는 혼란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도저히 제가 감히... 말을 맺지 못하고 멈추었다. 대시우드 부인은 너무도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며 윌러비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 머물수록 제 마음만 괴로워질 테니까요. 지금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떠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방을 나갔다. 창가에 선 그들은 그가 마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마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시우드 부인은 너무도 마음이 벅차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곧장 응접실을 떠나 혼자서 이 갑작스러운 이별이 불러일으킨 근심과 불안을 가라앉히려 했다. 엘리너의 마음도 어머니 못지않게 무거웠다. 방금 벌어진 일을 떠올릴수록 불안과 의심이 더해졌다. 작별 인사를 건네던 윌러비의 태도, 어색한 표정, 억지로 밝게 굴려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초대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태도. 그것은 연인의 모습과도 평소의 그와도 너무나 달랐다. 그 점이 그녀를 깊이 흔들었다. 어떤 순간에는 그가 애초에 진지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고, 또 어떤 순간에는 메리앤과 불행한 다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다. 메리앤이 방을 뛰쳐나갈 때 보였던 격한 슬픔은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을 때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될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메리앤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툼이라는 가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어찌되었든 메리앤이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엘리너는 여동생이
지금 그 슬픔을 단순히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무인 양 스스로 북돋우고 키워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안쓰러웠다. 반 시간쯤 지나 어머니가 돌아왔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윌러비는 이제 바턴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거야, 엘리너. 그녀는 바느질을 집어들며 말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을지. 모든 게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어젯밤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다정했는데요. 그런데 단 10분 만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이 떠난다뇨. 우리가 들은 것 말고도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게 분명해요. 말투도 태도도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엄마도 느끼셨죠? 혹시 다툰 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초대를 피하려 했겠어요? 그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엘리너. 그건 분명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뿐이야.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단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점들이 이제는 다 설명이 돼.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그래, 아주 만족스럽게 설명이 돼. 물론 너는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난 내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엔 이렇단다. 스미스 부인이 윌러비의 메리앤에 대한 애정을 눈치채고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 게 틀림없어. 아마 그에 대해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를 서둘러 런던으로 보내신 거야. 그 일이라는 것도 핑계일 뿐일지도 몰라. 그리고 윌러비 역시 그녀가 이 결합을 못마땅해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약혼을 밝힐 수도 없고 그녀에게 의존하는 처지에서 잠시 데번셔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난 그렇게 믿는다. 네가 뭐라고 하든 이보다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난 이 생각을 버리지 않겠어. 자, 엘리너, 이제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가 제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 아, 엘리너, 네 마음은 참 알 수가 없구나. 좋은 쪽보다 나쁜 쪽을 먼저 믿으려 하니 말이야. 메리앤의 불행과 불쌍한 윌러비의 잘못을 찾는 게 그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더 쉬운 모양이구나. 그가 평소보다 덜 다정하게 작별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그를 탓하려 드는 거니? 실수일 수도 있고 막 실망을 겪은 탓에 기운이 가라앉았을 수도 있지 않겠니?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가능성까지 배척해야 하겠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이유는 많고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에게 말이야. 당장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정당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겠니? 도대체 넌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니? 저도 제 마음을 뚜렷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방금 우리가 본 그 변화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남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엄마 말씀처럼 그에게 충분히 감안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해요. 저 역시 누구에 대해서든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으니까요. 윌러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만 그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오히려 윌러비답지 않았을까요? 비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침묵을 택했다는 점은 여전히 마음에 걸려요. 필요하다면
평소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일도 탓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한 말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아, 다행이구나. 그럼 윌러비는 무죄야. 완전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만약 정말로 약혼한 사이라면 스미스 부인께 그것을 숨기는 건 타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데번셔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까지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숨긴다고? 엘리너, 설마 윌러비와 메리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건 참 이상한 말이구나. 넌 그들의 지나친 드러냄을 걱정해 오지 않았니? 그들의 애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약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난 두 가지 모두 확신한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두 사람 중 누구도 어머니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이 꼭 필요하니? 행동이 이렇게 분명한데. 지난 보름 동안 윌러비가 메리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렴. 메리앤을 미래의 아내로 여기는 태도였고, 우리를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존중하고 애정을 보였지 않니?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었어. 그의 눈빛과 태도, 다정하고도 예의 바른 배려 속에서 내 동의는 날마다 구해지고 있었단다. 엘리너, 정말로 그들의 약혼을 의심할 수 있겠니? 윌러비가 메리앤의 사랑을 확신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몇 달이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서로 아무 약속도 없이 헤어질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정황이 약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 가지, 두 사람의 완전한 침묵이 저에게는 다른 모든 증거를 거의 압도해요. 참 이상한 아이구나. 그렇게 많은 것이 공공연히 오갔는데도 그 관계의 성격을 의심하다니. 설마 윌러비가 그동안 연기를 해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동생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 그리고 진심으로 메리앤을 사랑해요. 그건 확신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무심하게 떠날 수 있다고? 미래에 대한 아무 언질도 없이? 네가 말하는 그 무심함과 태연함이 과연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니? 엄마, 전 이 일을 한 번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의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약해졌고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만약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제 걱정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대단한 양보로구나. 네가 두 사람을 재단 앞에 세워두고도 혹시 결혼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겠구나. 이 못된 아이 같으니. 나는 그런 증거는 필요 없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의심을 정당화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 숨기는 것도 없었고 모든 게 솔직하고 일관되었지. 네 여동생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네가 의심하는 건 윌러비겠구나. 왜? 그는 명예롭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그의 태도에 불일치가 있었니? 그가 기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저도 그렇게는 믿지 않아요. 저도 윌러비를 좋아해요. 진심으로 아껴요. 그의 성실함을 의심하는 일은 엄마만큼이나 저에게도 괴로워요. 다만 그 의심이 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더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그의 태도가 너무 달라 보여서 놀랐어요. 말투도 엄마의 친절에 응하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엄마께서 짐작하신 사정이라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요. 방금 메리앤과 헤어졌고 그녀가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온 참이었으니까요.
또 스미스 부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에 당장 이곳으로 돌아오는 유혹을 억눌러야 했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초대를 사양하며 한동안 떠나겠다고 말하면 우리 가족에게는 냉정하고 수상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처지라면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는 편이 그의 명예에도 평소 성품에도 더 어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주 옳은 말이야. 윌러비는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안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고장에서는 낯선 인물도 아니야.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니? 만약 그가 독립적인 처지라 당장 결혼할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을 내게 털어놓지 않고 떠난 건 이상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그들의 결합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야. 결혼이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고, 그런 만큼 가능한 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 그때 마거릿이 들어와 대화를 끊었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설명을 곱씹어 볼 시간을 얻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머지 역시 사실이기를 바랬다. 메리앤의 모습은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물을 겨우 참고 있는 듯 했다. 가족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못했으며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자 그 작은 위로조차 그녀의 남은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메리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 격한 침울함은 저녁 내내 이어졌다. 스스로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윌러비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녀는 즉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가족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배려했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그와 연결짓지 않을 화제는 거의 없었다. 16장. 윌러비와 헤어진 첫날 밤 만약 한숨이라도 잠들 수 있었다면 메리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편히 쉰 얼굴로 가족들 앞에 선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웠을 터였다. 그러나 그런 차분함을 수치로 여기게 만드는 감정은 그녀에게 단 한순간의 평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거의 내내 울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심하게 아팠고 말할 기력도 음식을 입에 댈 의지도 없었다. 그 모습은 어머니와 자매들의 마음을 시시각각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어떤 위로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수성은 그만큼 완강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혼자 집을 나섰다. 앨런앤 마을을 이리저리 헤매며 지난날의 즐거움을 되새기고 지금의 상실을 애도하는 데 오전 대부분을 보냈다. 저녁 역시 같은 시기였다. 그녀는 윌러비를 위해 자주 연주하던 곡들을 하나하나 다시 쳤고 두 사람이 함께 부르던 노래들을 되풀이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손수 베껴 써준 악보를 한 줄 한 줄 바라보며 건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마음이 더는 슬픔을 더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까지였다. 그리고 이 슬픔의 양분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공급되었다.
몇 시간이고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하다 울고 울다 다시 노래했다. 눈물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일도 잦았다. 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안겨줄 고통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읽던 책들만을 꺼내 읽었다. 물론 그런 격렬한 비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것은 한층 가라앉은 우울로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이런 행위들, 홀로 걷는 산책, 말없는 사색, 음악과 독서는 여전히 때때로 예전만큼이나 생생한 눈물을 불러냈다. 윌러비에게서는 아무런 편지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메리앤 역시 기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시우드 부인은 의아해했고 엘리너의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대시우드 부인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냈다. 엘리너, 기억하렴. 존 미들턴 경이 우리 편지를 우체국에서 직접 가져다 주고 또 붙이기도 하잖니? 비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데에는 이미 우리도 동의했지 않니? 만약 그들의 편지가 존 미들턴 경의 손을 거친다면 그 비밀은 지켜질 수 없을 거야. 엘리너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침묵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애써 믿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에는 사태를 단번에 분명히 하고 모든 의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다. 결국 그것을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제안했다. 왜 메리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세요? 윌러비와 약혼한 게 맞는지 아닌지요. 엄마께서, 그것도 이렇게 자상하고 너그러운 엄마께서 묻는다면 메리앤이 상처받지는 않을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걸 알 테니까요. 예전에 메리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잖아요. 특히 엄마께는요. 세상에, 그런 질문은 절대 못해. 혹시라도 약혼이 아니라면 그 물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니?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질문은 몹시 매정한 짓이야. 지금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는 일을 내가 억지로 고백하게 만든다면 난 다시는 그 아이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을 거야. 난 메리앤의 마음을 알아. 그 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어. 상황이 무르익어 공개할 수 있게 되면 난 결코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람은 아닐 거야. 난 누구의 신뢰도 강요하지 않아. 하물며 내 아이에게서야. 의무감 때문에 원치 않는 대답을 하게 만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엘리너는 메리앤의 나이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이런 너그러움은 지나치다고 여겼다. 그녀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식도 배려도 신중함도 모두 대시우드 부인의 낭만적인 섬세함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았다. 며칠 동안 가족 가운데 누구도 메리앤 앞에서 윌러비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물론 존 미들턴 경과 제닝스 부인은 그만큼 조심스럽지 못했다. 그들의 농담은 이미 아픈 시간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격이었다. 그러나 어느 저녁 대시우드 부인이 우연히 셰익스피어 한 권을 집어들고는 무심코 말했다. 메리앤, 우리가 햄릿을 끝까지 읽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윌러비가 떠나는 바람에 중간에 멈췄지. 그가 다시 오면 이어서 읽도록 따로 두자꾸나. 다만
그게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몇 달이요? 메리앤이 놀라 외쳤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몇 주도 안 될 거예요. 대시우드 부인은 자신의 말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그러나 엘리너는 오히려 기뻤다. 메리앤의 대답에는 윌러비에 대한 확신과 그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분명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윌러비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 메리앤은 혼자 배회하는 대신 자매들과 함께 평소에 산책에 나서도록 겨우 설득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산책길에서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자매들이 구릉지로 가자고 하면 그녀는 곧장 오솔길로 빠져나갔고,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면 재빨리 언덕을 올랐다. 언제나 다른 이들이 출발할 즈음이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너는 이런 고립을 못마땅히 여겼고 마침내 그녀를 붙잡아 함께 나서게 했다. 그들은 골짜기를 따라 난 길을 걸었고 대부분 침묵 속에 있었다. 메리앤의 마음은 통제될 수 없었고 엘리너는 일단 동행을 이끌어낸 것으로 만족하며 더 깊은 대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골짜기 입구를 지나자 여전히 비옥하지만 조금 덜 거칠고 더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바턴에 처음 올 때 지나왔던 긴 도로가 눈앞에 이어졌다. 그들은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이제껏 산책 중 한 번도 닿지 못했던 자리에서 코티지가 아득히 보이는 풍경을 둘러보았다. 그때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말을 탄 사람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신사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곧이어 메리앤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이야. 맞아. 틀림없어. 그리고 그를 맞으러 달려가려는 순간 엘리너가 급히 말했다. 메리앤, 착각한 것 같아. 윌러비가 아니야. 키도 그보다 작고 분위기가 달라. 아니야. 맞아. 걸음걸이도 코트도 말도 모두 그 사람이야.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엘리너는 거의 윌러비가 아닐 것이라 확신했기에 메리앤의 경솔함을 가리려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해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어느새 30미터쯤 거리까지 다가갔다. 메리앤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사이 몸을 돌려 급히 돌아가려 했다. 자매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윌러비 못지않게 익숙한 또 하나의 음성이 더해졌다. 메리앤, 잠깐만요. 놀라서 돌아본 그녀 앞에 서 있는 이는 에드워드 페러스였다. 그 순간 세상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윌러비가 아님을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그녀에게서 미소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언니의 기쁨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실망을 잊었다. 에드워드는 말에서 내려 하인에게 고삐를 넘기고 자매들과 함께 바턴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그는 그들을 방문하려고 일부러 온 길이었다. 그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고 특히 메리앤은 엘리너보다도 더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메리앤의 눈에 에드워드와 언니의 재회는 놀랜드에서부터 줄곧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어색한 태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에드워드 쪽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연인이라면 보여야 할 표정도 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어딘지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들을 다시 만난 기쁨을 제대로 느끼는 듯 하지도 않았다. 환희도 없었고 들떠하는 기색도 없었으며 질문에 떠밀려 겨우 몇 마디 대답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엘리너를 특별히 구별하는 애정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메리에는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급기야는 에드워드에게 거의 반감을 느낄 지경에 이르렀고 그녀의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그 끝은 자연스레 윌러비에게로 향했다. 윌러비의 태도는 메리앤의 미래의 형부가 될지도 모를 이 사람의 그것과 너무도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인사의 놀라움과 몇 마디의 안부가 지나간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메리앤이 먼저 물었다. 런던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데본셔에 온 지 보름쯤 되었습니다. 보름이나요? 메리앤이 되물었다. 엘리너와 같은 주에 있으면서 그토록 오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뜻밖이었던 것이다. 에드워드는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플리머스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서식스에는 다녀오셨어요? 엘리너가 물었다. 한 달쯤 전에 놀랜드에 들렀습니다. 사랑하는 놀랜드는 어떻던가요? 메리앤이 탄식하듯 외쳤다. 사랑하는 놀랜드는 아마 이맘때면 늘 그렇듯 보였겠지. 숲과 산책로는 마른 낙엽으로 가득 덮여있고. 엘리너가 차분히 말했다. 메리앤이 숨을 들이켰다. 예전에는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 바람에 흩날리며 쏟아질 때 그 속을 걸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계절, 그 공기, 그 풍경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아끼지 않겠지. 그저 귀찮은 것처럼 쓸어 치워버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밀어내기만 하겠지. 마른 잎에 너처럼 그렇게까지 열정을 품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 엘리너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감정은 대개 공유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아. 하지만 가끔은 이해되는 때도 있지. 메리앤은 그렇게 말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 에드워드, 저기 보세요. 바턴 골짜기예요. 저 풍경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저 언덕들 좀 보세요. 저기와 견줄 만한 곳을 본 적 있으세요? 왼편 숲속에 바턴 파크가 있어요. 집 끝이 보이죠? 그리고 저 아래 먼 언덕 아래 저렇게 장엄하게 솟은 곳 밑에 우리 코티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전원이네요. 다만 저 골짜기들은 겨울이면 꽤 질척거리겠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서 흙탕물을 먼저 떠올리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 아주 진창이 된 오솔길도 함께 보이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메리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에드워드는 물었다. 이곳 이웃들은 어떤가요? 미들턴 가는 괜찮은 분들인가요?
메리앤이 대답했다. 모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썩 운이 좋지 않아요. 메리앤, 엘리너가 다급히 말했다.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하잖아. 미들턴가는 매우 점잖은 집안이에요, 페러스 씨. 우리에게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즐거운 날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잊었니? 잊지 않았어. 고통스러운 순간도. 엘리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에드워드에게 시선을 돌려 현재의 거처와 그 편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가끔씩 겨우 질문 하나, 짧은 의견 하나를 끌어내는 정도였다. 그의 냉담함과 거리감은 그녀를 깊이 상처 입혔다. 실망스럽고 반쯤은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를 대하기로 결심했다. 지금의 태도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관계를 생각하며. 그래서 불쾌함이나 서운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가족으로서 마땅히 대해야 할 예의와 따뜻함으로 그를 대했다. 17장. 대시우드 부인은 그를 보고 잠시 놀랐을 뿐이었다. 그녀의 생각에 에드워드가 바턴에 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움은 금세 사라졌고 기쁨과 따뜻한 환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더없이 다정한 환영을 받았다. 수줍음도 냉담함도 거리감도 그런 맞이 앞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사실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그의 어색함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대시우드 부인의 매력적인 태도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실제로 두 딸 가운데 누구 하나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그 어머니에게까지 애정을 넓히기 어려웠다. 엘리너는 그가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가족 모두를 향한 그의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고 그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분명해졌다. 다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집을 칭찬하고 전망을 감탄하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굴었지만 어딘지 들뜬 기색은 없었다. 가족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대시우드 부인은 그 원인을 그의 어머니의 인색함에서 찾으며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세상 모든 이기적인 부모들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지금 페러스 부인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사가 끝나고 난로 곁에 둘러 앉았을 때 그녀가 물었다. 아직도 마지못해 훌륭한 웅변가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공적인 삶에 필요한 재능도 의지도 없다는 걸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명성은 어떻게 쌓을 셈인가요? 가족을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유명해져야 할 텐데요. 돈 쓰는 취향도 없고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직업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랄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행히도 천재나 웅변가는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야망이 없는 분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죠. 바라는 소망은 늘 소박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들처럼 완전히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요. 위대함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메리앤이 외쳤다.
부나 지위가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죠? 지위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부는 꽤 상관이 있지. 엘리너가 말했다. 엘리너 언니, 그건 너무하잖아. 돈은 다른 어떤 것도 행복을 줄 수 없을 때에나 의미가 있는 거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 아마 우리는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될지도 몰라. 네가 설명하는 부족함 없는 생활과 내가 말하는 부는 별로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외적인 안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우리 둘 다 동의하겠지. 다만 네 생각이 나보다 더 고상할 뿐이야. 자, 그 부족함 없는 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지? 연수입으로 한 1,800에서 2,000파운드쯤이면 충분해.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엘리너는 웃음을 터뜨렸다. 2,000파운드라니. 그게 내가 말한 부였어. 이야기가 결국 거기까지 갈 줄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연 2,000파운드는 아주 소박한 수입이야. 그보다 적으면 한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 어렵지. 내 요구가 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인들, 마차 1대, 어쩌면 2대, 그리고 사냥말 몇 필 정도는 필요하잖아. 엘리너는 다시 웃었다. 여동생이 콤 마그나에서의 장래 지출을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우스웠기 때문이다. 사냥 말이요? 에드워드가 되물었다. 왜 꼭 사냥 말이 필요하죠? 모두가 사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메리애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잖아요. 그때 마거릿이 문득 떠오른 생각을 외쳤다. 누가 우리 모두에게 큰 재산을 조금씩 떼어주면 좋겠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메리앤이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상상의 행복이 불러온 기쁨에 그녀의 두 뺨은 생기로 물들었다. 우린 다 같은 소원을 빌고 있는 셈이겠지. 그럴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마거릿이 외쳤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난 뭘 할지 모르겠어. 메리애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어 보였다. 대시우드 부인이 말했다. 아이들이 다 내 도움 없이도 부자가 된다면 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히려 난처할 것 같구나. 그럼 이 코티지부터 손보셔야죠. 그러면 고민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집에서 런던으로 주문서가 빗발치겠죠. 서점과 악보 가게, 파나 상점들은 그날을 길이 기념해야 할 겁니다. 대시우드 양께서는 새로 나온 훌륭한 판화는 모조리 보내달라고 주문하시겠죠. 그리고 메리앤 양은 그녀의 고매한 영혼을 제가 잘 아니 런던의 악보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책은 또 어떻고요. 톰슨, 카우퍼, 스콧 전부 통째로 사버릴 겁니다. 혹시라도 어울리지 않는 손에 들어갈까봐 아예 전부 사들여 버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뒤틀린 늙은 나무를 찬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면 모조리 모아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앤?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옛날 논쟁을 제가 아직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난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 게 좋아요, 에드워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난 다 좋아요. 그러니 예전 일을 꺼낸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일은 없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쓰게 될 거예요. 적어도 일부는. 내 용돈쯤은 분명히 음악이랑 책을 늘리는 데 쓰겠죠?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은 작가들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으로 돌아가겠군요. 아니에요, 에드워드. 그 돈은 다른 데 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의 사랑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당신의 격언을 가장 훌륭하게 변호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실 생각인가요? 그 의견은 아직도 변함없으신 거죠? 물론이죠. 이 나이쯤 되면 생각은 꽤 단단해져요. 이제 와서 달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메리애는 여전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엘리너가 말했다. 예전보단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은데요. 에드워드, 저에게 그렇게 핀잔 줄 필요는 없어요. 메리앤이 말했다. 당신도 그렇게 명랑해 보이진 않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명랑함은 원래 제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메리앤도 그리 명랑한 편은 아니에요. 메리앤을 활달한 아이라고 부르긴 어려워요. 하는 일마다 진지하고 열심이고 말도 많고 늘 생기가 넘치지만 정작 유쾌하게 웃고 떠드는 일은 그리 잦지 않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메리앤을 활달한 사람으로 생각해왔죠. 저도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너가 말했다. 어떤 사람을 실제보다 훨씬 더 명랑하다거나 혹은 더 엄숙하다거나 더 재능 있다거나 더 어리석다고 여기곤 했죠. 왜 그런 착각이 생겼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이끌리고 더 자주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휩쓸리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은 채로요. 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엘린 언니. 우리의 판단력이라는 게 이웃들의 판단을 따르라고 주어진 거 아니었어? 언니가 늘 그렇게 말해왔잖아. 아니야, 메리앤. 절대 그렇지 않아. 난 네 생각이나 판단을 바꾸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 내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 늘 행동이었지. 내 뜻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좀 더 예의 있게 대하길 바란 적은 있지. 인정해. 하지만 진지한 문제에서 그들의 생각을 따르라거나 판단에 맞추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어? 언니는 결국 메리앤을 보편적 예의 쪽으로는 설득하지 못한 셈이군요. 에드워드가 엘리너에게 말했다.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엘리너가 의미심장하게 메리앤을 바라보며 답했다. 에드워드가 말했다. 제 판단은 전적으로 당신 편입니다만 제 행동은 아마도 당신 여동생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전 누구에게도 신뢰를 범하고 싶지는 않지만 워낙 쓸데없이 수줍음이 많아서 실제로는 어색할 뿐인데도 무심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제가 애초에 점잖은 사람들보다는 격이 낮은 무리 속에서 더 편하도록 태어난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낯선 신사숙녀들 앞에서는 영 어색해서요.
메리에는 무심함을 변명할 수 있는 수줍음조차 없죠.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자기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공연한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가 없죠. 수줍음이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법이니까요. 제 태도가 완전히 자연스럽고 우아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전 전혀 수줍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속을 잘 드러내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에드워드는 움찔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뇨? 제가 그렇습니까, 메리앤? 네, 아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뇨?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무엇을 더 말씀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의 동요에 엘리너는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화제를 가볍게 넘기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제 여동생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기만큼 빨리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감탄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을 다 속을 감춘다고 부르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시 깊은 침묵과 생각에 잠긴 표정이 그를 덮쳤고 그는 한동안 말없이 무겁게 앉아 있었다. 18장 엘리너는 친구의 침울한 기색을 보며 크게 마음이 쓰였다. 그의 방문은 그녀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그 방문을 즐기고 있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불행해 보인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다만 한때 그녀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애정이 아직도 자신에게 향해 있는지도 그만큼 분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녀는 바랬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보아 그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어떤 순간에는 생기 어린 눈빛이 예전과 같은 다정함을 암시하는 듯 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그녀를 대하는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그것을 부정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이들이 아직 내려오기 전 그는 엘리너와 메리앤이 있는 아침 식사용 응접실로 들어왔다. 메리앤은 언제나 두 사람의 행복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계단을 절반도 오르기 전에 응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메리앤이 돌아보니 놀랍게도 에드워드가 직접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에드워드가 말했다. 아직 아침 준비가 다 되지 않은 듯하니 마을에 나가 제 말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을을 다녀오며 본 풍경에 새삼 감탄하며 돌아왔다. 그는 골짜기의 여러 곳을 유리한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특히 코티지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자리한 마을에서는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몹시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메리앤의 관심을 단번에 끌었다. 그녀는 곧 자신이 느끼는 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가 특히 인상 깊게 본 대상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묻고 있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너무 깊이 캐묻지 마십시오, 메리앤. 전 풍경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세부로 들어가면 제 무지와 취향 부족으로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가파른 언덕을 웅장하다고 해야 할 텐데 저는 그냥 가파르다고 할 것이고, 울퉁불퉁한 지면을 불규칙하고 거칠다고 해야 할 텐데 전 그냥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여야 할 풍경을 전 안 보인다고 해버리겠죠. 제가 정직하게 느끼는 감탄만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제게는 이곳이 아주 훌륭한 전원으로 보입니다. 언덕은 가파르고 숲은 좋은 목재로 가득한 듯하며 골짜기는 아늑하고 포근해 보입니다. 기름진 초원과 단정한 농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제게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함께 있는 곳이야말로 훌륭한 전원입니다. 당신이 감탄하는 걸 보면 분명 그림 같은 곳이기도 하겠죠. 바위와 곳, 회색 이끼와 덤불이 가득하다는 것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제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뿐입니다. 전 풍경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아마도 정말 그러신가 봐요. 메리앤이 말했다. 하지만 왜 그걸 자랑처럼 말씀하시죠? 엘리너가 말했다. 난 오히려 에드워드 씨가 한 가지 허세를 피하려다 다른 허세에 빠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감탄하는 척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식에 염증을 느끼다 보니 본인도 일부러 무심한 척하고 실제보다 덜 분별력 있는 척하는 거지. 까다로운 분이라 자기만의 허세도 하나쯤은 갖고 계신 셈이네. 그건 맞아. 메리앤이 말했다. 풍경을 감상한다는 말이 요즘은 거의 빈말이 되어버렸지. 모두가 느끼는 척하고 누군가 처음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정의한 그 사람의 표현을 흉내내려고 애쓰잖아. 난 그런 빈말이 싫어. 그래서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간직해버린 적도 있어. 이미 닳고 닳아 의미를 잃어버린 말로는 내 느낌을 담을 수 없으니까. 전 당신이 멋진 경치를 보며 진심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걸 믿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러니 제가 느낀다고 하는 만큼만 그대로 믿어주시면 됩니다. 전 멋진 풍경을 좋아합니다만 그림 같은 원칙에 따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뒤틀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곱게 자란 건강한 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무너지고 해진 오두막도 좋아하지 않고요. 쐐기풀이나 엉겅퀴, 황야의 꽃에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망루보다는 아늑한 농가가 더 좋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적대보다는 단정하고 행복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듭니다. 메리앤은 놀란 눈으로 에드워드를 바라보았고 엘리너를 향해서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엘리너는 그저 웃었다. 이 주제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메리앤은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생겼다. 그녀는 에드워드 옆에 앉아 있었고 대시우드 부인이 건넨 찻잔을 받는 순간 그의 손이 바로 눈앞을 지나갔다. 그때 한 손가락에 낀 반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중앙에는 머리카락을 엮어 넣은 장식이 있었다. 메리앤이 외쳤다. 에드워드, 반지 끼신 건 처음 봐요. 그거 페니 언니 머리카락인가요? 예전에 페니 언니가 조금 주겠다고 한 걸 기억해요. 그런데 제 생각엔 페니 언니의 머리색이 더 짙었던 것 같은데요?
메리에는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말해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에드워드를 얼마나 당황하게 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자책도 그의 당혹감에 못지 않았다. 에드워드는 얼굴을 깊이 붉혔고 잠시 엘리너를 힐끗 바라본 뒤 말했다. 네, 페니 누나 머리카락입니다. 보석 장식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엘리너는 그와 시선을 마주쳤고 자신 역시 의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메리앤 못지않게 즉시 알아차렸다. 다만 두 사람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메리앤은 그것을 언니가 기꺼이 내어준 선물이라 여겼다면 엘리너는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슬쩍 챙겼거나 계략으로 얻어진 것임을 짐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기분은 아니었다. 방금의 일을 못 본 척하며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속으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머리색과 꼭 같은지 확인하리라 다짐했다. 에드워드의 당황은 한동안 이어졌고 결국은 더 깊은 멍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그날 아침 내내 유난히 무거운 표정이었다. 메리앤은 자신이 경솔했다며 몹시 자책했지만 그 말이 엘리너에게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스스로를 더 빨리 용서했을 것이다. 정오가 되기 전 존 미들턴 경과 제닝스 부인이 코티지를 찾았다. 낯선 신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님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다. 장모의 도움을 받아 존경은 곧 페러스라는 성이 F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훗날 엘리너를 놀릴 새로운 소재가 되기에 충분했다. 아직 에드워드와는 초면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놀림이 당장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너는 오가는 의미심장한 눈빛만으로도 마거릿의 말에서 비롯된 그들의 추측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존경은 대시우드 가족을 찾아올 때마다 다음 날 파크 저택에서 식사를 하자거나 그날 저녁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곤 했다. 이날은 특히 손님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더해져 두 가지 모두를 제안했다. 오늘 저녁엔 꼭 차를 마시러 오셔야 합니다. 존경이 말했다. 오늘은 우리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식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법 많은 사람이 모일 예정이거든요. 제닝스 부인도 거들었다. 혹시 댄스 파티가 벌어질지도 모르지. 그럼 메리앤도 끌리겠지. 춤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춘다는 거죠? 누구긴. 아가씨들, 그리고 캐리 자매들, 휘테커 가족도 있지 않나? 왜 어떤 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아무도 춤을 못 출 거라고 생각하셨나? 존경이 외쳤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윌러비가 다시 우리 곁에 있는 거야. 이 말과 동시에 메리앤이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는 새로운 의심을 품게 되었다. 윌러비라뇨?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곁에 앉은 엘리너에게 물었다. 엘리너는 짧게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메리앤의 표정은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뿐 아니라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메리앤의 몇몇 말까지도 단번에 깨달았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그는 곧장 메리앤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제가 짐작해 보았습니다. 제 추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엔 윌러비 씨는 사냥을 즐기시는군요. 메리애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의 조용한 장난기에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가 말했다. 아, 에드워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전 확신해요. 당신도 그를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다만 그녀의 진지함과 열기에 다소 놀란 표정이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단순한 농담, 메리앤과 윌러비 사이에 오가는 사소한 암시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꺼낼 용기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 1부 18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윌러비가 떠나고 에드워드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메리앤과 윌러비의 관계, 그리고 엘리너와 에드워드와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그 온도가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쪽은 숨김없이 뜨겁고 한쪽은 조심스럽고 차분하죠.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떤 쪽이 더 편안하신가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 아니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 메리에는 자신의 감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인물이죠. 느끼는 만큼 표현하고 그래야 그 마음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엘리너는 그 감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것을 다듬고 조용히 눌러 담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쭉 눈물이 참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른들께 엄청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뭔 말을 못하겠다고. 뭔 말만 하면 우냐고. 그래서 사실 막 울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눈물이 나오고 그걸 참으려고 막 애쓰다 보면 더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또 더 혼나고.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식으로 말을 하죠. 감정을 좀 너무 억누르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생각해보면 특히 뭐 속상함, 슬픔, 뭐 이런 이런 감정은 너무 또 꾹 눌러 담고 참는 것보다는 한번 엉엉 울어버리고 한번 웩 화내고 나면 조금 가벼워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또 그런데 감정을 또 너무 꼭꼭 숨기고만 있으면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괜히 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 어디쯤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쪽에 더 가까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